특강에 알겠지만 인사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계한 인원은 뒤에 보시면 쭉 보냈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 이유가 앞자리를 비오는 친구들이 희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면 비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앞자리를 좀 태워주고 간단하게 모르겠고 특강 중에는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강 중에 꾸준히하는 과정으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이해를 부탁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특강이 종료될 때까지 이해를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들어오면서 받은 설문지를 사실 중앙에 양쪽에 보면 설문지 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 물건을 가서 두고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6시 지나면은 경계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 물건을 꼭 정리해서 가져가기 바랍니다. 오늘 수강 배경 사진은 특강이 종료된 후에 충분히 찍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인증서는 저희가 국가에서 혹시나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똑같고 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인정서를 제출을 하면 구할 수 시간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고 특강 시간은 저희가 되도록 여러분의 수업이 없는 시간대를 찾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시간 실시를 하는데 본인의 스케줄하고 맞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스케줄과 특강자 스케줄 모두에서 저희가 날짜를 잡다 보니까 그 지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 1학기 부산대 선정이다에 대해서 교원의 최경과 희연 사이에 위험해지는 무죄로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로 지금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열별로 총 3권의 도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달 정의랑 무엇이나 했다고요. 4월에는 대검부라는 오늘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5월 특강 있습니다. 특강은 총 100분을 아마 넘지 않을 겁니다. 6시 안에는 다 마치니까 되도록 미국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특강자분의 특강 이후에는 여러분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분 정도 특강을 듣는 후에 모여오시기 바랍니다. 자, 특강의 특전 현 강사분들 특강이 끝난 다음에 현 강사분들 결정할 시간을 일주일 정도 드립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에게는 20만 원, 그리고 총 7명에게 제가 이런 1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급이 되니까 한번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강을 수강하면은 마일리지 있죠. 뭐 비평을 제출했을 때도 마일리지가 있다는 사실. 물론 수상하면은 더 큰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이외에 비평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문지 하단이나 교양교육 홈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회차 특강 문학예술계열 조지호의 위거푸드로 갑니다. 특강자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교수님은 현재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고려대학교에서 헨리 제임스의 소설연구로 문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전문가는 연기 도전이시고 대표 저서로는 헨리 제임스의 명리문학 포스모더니즘 교과사전 그리고 한중의 탄생이라는 번역서를 집필하셨습니다. 또 관심 분야는 명리문학 고전의 형성, 주명 문학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호석 교수님의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효석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며칠 동안 비도 오고 정말 좀 꾸물꾸물합니다.
금요일 이 오후 주말을 맞이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학과 공부 이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사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흔히들 나중에 이제 취업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계속 해가지고 대학원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휴학하고 군 때문에 휴학을 했거든. 안 그러면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휴학했다가 이렇게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먼저 졸업하는 친구들이 꼭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공부 이외에는 다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공부가 제일 걱정이긴 하지만 그런 공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편한 노동인 것 같습니다. 그 공부만큼 내가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하는 것이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너무나 즐겁겠지만, 늘 보상을 생각하는 만큼 보다는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자기 하는 일이나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꾸준히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길이 더 열리고 하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굉장히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연구소 소장도 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교수도 조금 늦게 되고 박사학위도 굉장히 좀 늦게 받은 답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만, 공부를 꽤 오래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아이를 둘 낳을 때까지, 첫째, 둘째 낳기 직전까지 어떤 의미에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투자 대비로 따지면 한 40몇 년을 공부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하고, 취업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있어요. 정규직에 취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 점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천천히 이 강의 맨 마지막에 조금 우리 이제 청년의 실업의 문제라든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생긴 이런 청년 실업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그럴수록 차근차근하게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시절이라면 좀 서둘러 공부하고 조금 대충 공부해도 좀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시절이니까 그럴수록 좀 더 천천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직업은 괜찮다라는 일자리 혹은 삶을 더 가깝게 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꾸물꾸물한데 왜 실업 이야기를 처음 하는지 미안합니다. 저도 부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학생이기 이전에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격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큰아이가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그야말로 학생이면서도 나에게는 그야말로 내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학생 입장이 되면 그렇게 안 보이죠. 저 또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우리 아이도 아버지가 언제 다정하게 느껴지냐면 용돈 줄 때. 용돈 주기 전에는 가까이 안 옵니다. 그러나 용돈이 필요할 때 되면 미소를 머금고 아빠 하고, 그러면 언니 다들 그렇습니다. 원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거지.
뭐 무슨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친구처럼 될 수는 없죠. 세대차가 있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서로가 이해하려고 할 뿐이지 쉽게 그렇게 터놓고 오해 하나 없는 그런 대화가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다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를 거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사회 진출해가지고 뭐 직장도 가지고 뭐 결혼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그런 과정을 뭐 이렇게 거친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세가 또 생긴다면 이 세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뭐 비슷하게 여러분들 후배 지금 1학년 말씀드리겠지만 2학년 이상 되는 후배들 그 학생들의 경우는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들 보면은 그런 생각 들지요. 야, 나는 쟤들 때 저만 할 때 저래 안 했는데 참 요즘 애들 많이 변했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전혀 안 듭니다. 자, 오늘은 이번 특강의 주제는 위건부두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조지 오웰의 책입니다.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익숙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좀 낯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을 요즘은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농장 TV 프로그램 말고 다음에는 네이버에 동물농장 치면은 동물농장 TV 프로그램 클립보드하고 막 이렇게 막 뜹니다. 그거 말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치면은 세계의 고전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유명한 작품이 1984. 이미 1984년은 지난 지가 훨씬 옛날입니다. 여러분들은 1984년 있기나 했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저도 1984년에는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 그 1984는 쓴 시기가 1984 쓴 시기는 1944년, 1945년. 그래서 그 조지 오웰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40년 이후의 그런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럼 하필이면 1984년인가? 그러니까 40년 뒤라는 것도 되겠지만, 지금 그 작품을 쓴 게 1948년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출판을 했고, 많은 그 주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야, 대단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호평을 할 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대결이 악화되어서 1950년에 일찍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천재들이 좀 다분히 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나라 직종에서 제일 장수하는 직종이 뭐겠습니까? 어려운 직종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TV에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직업입니다. 그렇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만큼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장관 불러가지고 헛꿈 치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권자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선거 있을 때만 머리 구부리는데 언제 우리가 구경이나 합니까? 평균 90세입니다. 정치. 그거는 뭐 서양이나 우리 동양이나 코리아 할 것 없이 다 그런 거다. 제일 수명이 짧은 직종은 알바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 쓰러져가지고 거의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보통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거의 그쪽 가족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거의 식물인간의 상태라는 설도 있고 그냥 눈을 깜빡하고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미 70세를 넘기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 꼭 어떻게 다 하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듣고 기업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기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너무 기업, 청년 기업, 강조하기도 하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만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세계의 고전에 해당되는 두 개의 작품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은 특정한 어떤 영국 출신이니까 일단 영국 사회를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영국 사회와 관련이 있는 유럽 혹은 전 세계, 이미 20세기가 접어들면서 세계는 뭐 제국의 경우는 식민지 경영하느라고, 식민지는 제국의 침략을 받느라고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그런 세계화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지가 벌써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은 2019년 현재는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한국인들이 관계가 피해자가 가해자는 보통 없죠. 주로 피해를 입거나 하는 일에 직접 관계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 이번에 참혹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한국인 교포들도 거기 있는데 관계가 피해자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외교부로 막 조사하고 그러죠. 우리 신문도 막 그런 걸 혹시나 한국인 피해자가 있을까 봐서 이렇게 많이 찾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이 나가 있지 않은 세계가 없고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세계인들이 또 그런 국가가 들어와 있지 않은 국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서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맺고 있는데 이미 이 20세기 초 1930년대쯤 되면은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물망처럼. 그렇기 때문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나 그 다음에 1984라고 하는 그 소설, 1984라고 하는 4년이라고 하는 소설이 비단 영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도 받고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 이전에 1936년에 나온 작품이 바로 1937년에 출판됐습니다만 1936년의 체험에 바탕을 둔 일종의 탐사 보도 문학입니다. 개인이 썼으니까 개인의 어떤 느낌 같은 것도 썼기 때문에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문학에 들어가는데 이 르포르타주라고 하는 이 르포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이긴 하지만 자기의 대표작이 나오기 몇 년 전에 나온 어떤 르포 문학이긴 하지만 적어도 동물농장과 1984를 어느 정도 그것과 주제가 연관되는 어떤 기초적인 조지 오웰의 생각과 체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지 오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건 부도로 가는 길 이렇게 그냥 이 원래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에 원래 견납세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견납세가 잘 안 됩니다. 다른 좀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대한민국의 불안과 불만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잠깐 주로 초점은 일본과 일본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어떤 그 기초적인 지식,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다양한 지금 앉아있는 100명의 학생들이 100개의 시선으로 그 책을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이런 쪽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복습과 관련되어서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훨씬 편하게 혹은 어떤 지나치게 옆길로 가지 않는 그런 방식의 글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3월에 한 정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올해 하게 될 코스모스하고는 책이 그에 비해서 훨씬 읽기 쉽습니다. 굉장히 읽기 쉬워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책을 들고 만약에 그냥 쭉 읽는다면 300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
의지 안에 굉장히 빽빽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편하다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오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래 본명은 에릭 아터 블레어라고 하는 본명이 있는데 필명으로 왜냐하면 가족들이 글 쓴다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크게 아니 글 써가지고 먹고 살겠나? 여러분들도 직업으로 소설 쓰겠다라는 사람 잘 없습니다. 시인으로서 내가 생계를 꾸려가겠다. 거의 시인이 되면 정말 편의점 알바보다 더 못합니다. 수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집 사봅니까? 안 사보잖아. 돈이 없어서 안 삽니다. 아니지. 시집 자체를 산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시인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20세기 초, 지금 1930년대의 조지 오웰이 살던 영국도 마찬가지로 글 써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소수. 그래서 글 쓰겠다 하면은 가족의 반대가 심할 것 같으니까 이게 한 서너 개의 필명, 가명이죠. 필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조지 오웰로 정착을 했는데 자기가 완전히 조지 오웰로 이제 쓰게 됐는데 오웰은 원래 강기입니다. 조지 오웰이 되게 좋아하는 강입니다. 조지 오웰이 이거 런던에서의 동쪽, 영국의 동쪽, 동남부 쪽에 있는 강인데 그 강가에 가가지고 산책도 많이 하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받아먹겠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강 이름에 가장 흔한 이름 조지를 붙여서 조지 오웰. 네, 조지 오웰의 인상이 이렇습니다. 진짜해 보입니다, 그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이상하게 히틀러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도장이 있는 걸 보면 뭐냐면 여기에 여권 사진입니다. 여권. 20대 초중반에 찍은 여권 사진인데 왜 저렇게 험한 인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지 오웰의 연보. 기왕이 나오네. 예. 이 당시는 칼 사진이었습니다. 칼 사진 아니야. 이건 뒤에 흑백 사진을 디지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보니까 아까 나와 있는 좀 인자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조지 오웰의 연보, 조지 오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6.25 태어났습니다. 물론 1950년 아닙니까? 근데 영국 식민지 인도 벵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식민지 관리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종의 하급, 그러니까 약간 좀 낮은 귀족이었습니다. 굉장히 재산도 많았고. 그러나 한 3대 정도 내려오니까 뭐 이제 교육,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투자하면서 이제 재산이 다 없어져서 이제 겨우 교훈은 아니죠. 당시 영국에서도 공무원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식민지의 꼭 관리로 나가 있었다는 것은 있는지나 출신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내려오던 집안의 어떤 그런 가문의 씀씀이가 있다 보니까 늘 집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있다 없다에 대한 감각 같은 것도 이것도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주머니 10만원 있으면 글 쓰기 위해서 제일 잘 쓰면 20만원 꽤 쏠쏠하다 그죠? 예, 1위에 오르게 되면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지 말고 그냥 혼자만 용돈을 하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몇 사람 정도도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한 20만원 호주머니 있다. 굉장히 넉넉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호주머니에 20만원이 있다. 부족하진 않지만 20만원은 사실은 금방 나갑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들놈이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리저리 하다 보면 20만원 같은 게 그냥 얼마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있다 없다에 대한 감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내 처가가 6.25 전에 북한에서 수청 대상 집한이다 보니까 엄청난 지주였다고 말이죠. 1948년 되기 전에 서둘러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 이미 1948년쯤 되면 이제 주요한 어떤 국가의 구조는, 북한의 구조는, 국가의 정치 구조는 전부 다 공산당원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집안이니까. 하지만은 숙청기록이 암암리에 그냥 여기 계시지 마시라. 그래서 가산을 적당히 정리해가지고 밤을 틈타서 넘어왔습니다. 내 처의 어머니 저한테 장모님이 됩니다. 장모님은 10살 정도 되는 그 나이 됩니다. 10살 정도 되면 초등학교 3, 4학년이야. 그 집안에 아주 어린 딸입니다. 얼마나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았겠나. 그러는데 갑자기 잠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깨워서 조용히,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걸어서 지금의 핵 원자로가 있다고 하는 영변, 김소월의 지달로에서 나오는 영변, 거기서부터 그야말로 보고 38선 넘어왔습니다. 고생의 시작이고, 넘어오는 도중에는 가족을 잃어가지고 헤어질 뻔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북한이라고 하면은 이미 자기의 생활의 터전이, 아름다웠던 생활이, 행복하던 생활이 깨어져 버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적개심이 대단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여러분들 이상의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화를 안 되는 여러 계층들이 있고 어떤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50년을 전후해서 한국 남한으로 탈출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나 분노, 그야말로 이미 DNA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새로운 어떤 이야기, 사실,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도 좀처럼 그때의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 알고 사람을 보고 대하면 조금이라도 좀 편할 수도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남한에 내려와도 이전에 북한에서 생활하던 그 생활의 어떤 습관, 소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산에 정착하자마자 악착같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소비, 그 다음에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어떤 옷을 입었고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제사를 모신다 하면은 제사를 모실 때 몇 가지 어떤 음식 종류를 그 상 위에 올려둔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악착같이,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빨리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조지 오웰이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서 자기 자신의 계급이 상류 중산층,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까지는 상류층이었죠. 그러다 아버지 때까지는 중산층이고, 자기는 이제는 중산층과 하층민 사이의 경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하는 말이 이 중산층 출신들의 사회주의자고 빨갱이, 이런 뜻 아닙니다. 이때에는 사회주의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자, 개인의 생각이나 자유보다는 집단 전체, 이게 여기서 국가가 되겠죠. 국가의 어떤 이해가 달려있을 때는 개인은 당연히 그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이 시대는 전체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둘 중에 하나야. 물론 자본주의,
사회이긴 한데 그 사회주의에서 고통스러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히틀러와 무솔리니식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거나 안 그러면은 뭐 소련식의 사회주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중산층 사회주의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지금식으로 따지면 약간 진보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조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진보주의에 가까운 게 이 당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입장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를 개선시켜야 되겠다. 진보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이 좀 가까운 그런 어떤 자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뼛속 깊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계급, 이 경우에는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학생들,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노동자들과 관계할 때 완벽하게 100% 노동자하고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애초에 이렇게 이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그렇게 그런 있는 집안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있는 집안 출신이니까 자, 뭐 보면은 1922년에는 영국 이튼 스쿨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처럼 인도 제국 경찰, 버마에 인도하는 거, 인도를 좀 대연되겠습니다. 지금 버마에 가서 그런 경찰이 됩니다. 그 식민지, 소위 말해서 저희 해방 전에 일본인 순사, 조선인들 감시하고 그 다음에 체포하고 처벌하던 일본인 순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영국보다 더 혹독한 어떤 그런 식민지 어떤 처벌도 하고 처형도 하고 사형 집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그렇게 괴로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영국이 결국은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경우에서 버마입니다. 자기가 일하면서 버마입니다. 버마를 지배하는 것, 인도를 지배하는 것이 이거는 극도로 잘못됐고 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영철처럼 사람을 그렇게 막 생명을 무참히 이렇게 앗아간 그런 연쇄 살인마가 양심의 가책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가장 양심적인 사람만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나뭇가지 하나 꺾었다. 그런데 정말 생명애호주의자 혹은 그것마저도 내가 좀 그래도 남들 생명인데 그러지 말아야 될 것 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쉽게 받는 사람들은 밤에 잘 때 잠이 잘 안 와.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밤에 잠잡니다. 조지 오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행동한 것, 보고 느낀 것, 그것이 죄책감으로 자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나중에 버마 시대로 이거는 알겠지요. 겹다운표 같이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1927년에서 29년에는 그래서 한 27년쯤 돼가지고 이제 로마 경찰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고 영국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범한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식민지 지배하면서 자기가 직접 안 했다더라고. 그런 그 관계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악행, 이게 마음이 괴로우니까 스스로 고행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맨 마지막에 내쳐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중산층 출신입니다. 자기가. 그 자기 몸속에 남아있는 뿌리 깊은 어떤 중산층적인 어떤 그런 자존감 때문에 노동자들하고 쉽게 못 섞인다고 합니다.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간에 여러 노동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막 화목하게 잘 지내면서 누가 한 명이 사이다 뭐 정도 된 음료수가 있었겠죠. 음료수 병을 딱 까니까 전부 다 병을 입을 대면서 전부 돌려서 마시는 거예요. 자, 자기한테로 차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저 노동자들이 씻지도 않고 절 깨끗하지도 않은 저 노동자들이 막 침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저 사이다 병이 나한테 온다면은 안 먹을래요 하면은 왕따될 거 아닙니까? 야, 뭐 넌 모자는도 안 먹어 이럴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던 그런 것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심리가 노동자들을 대하는 그런 중산층 진보주의자에게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 도리오웰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만약에 여자들하고만 같이 있었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사이다를 벌려서 먹고 있다면 나에게 줬다면 나는 기꺼이 먹었을 거다. 여자는 거부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이제 하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불황자 행세를 하고 여러 실직자들, 범죄자들, 그 다음에 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 결과가 파리와 런던의 땅과 바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에 1월쯤에 영국 북부 탄광촌을 한번 좀 이렇게 다니면서 그 식상을 좀 탐사 보도를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경험을 통해서 위건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이 조금 뒤에 좀 제가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만 위건부두라고 하는 게 1936년 딱 갔을 때는 말만 있지 사라진 지가 10년쯤 되는 없어진 그 위건부두가 왜 사람들 보기에서 유명한가? 거기가 석탄을 실어나르는 강에 있는 작은 부두입니다. 석탄을 실어나르는 부두예요. 그런데 위건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갔는가? 위건은 이 영국의 탄광촌, 탄광지대 가운데에서도 그 탄광지대의 딱 중간에 위치한 게 위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위건이라는 도시 그리고 탄을 실어 나르던 부두, 그래서 위건 부두가 유명해서 위건 부두로 갔는데 가보니까 위건 부두는 이미 폐쇄되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건 부두로 가는 길로 한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두 원래 원 제목이 위건 피어입니다. 이 피어라고 하는 것은 부두라는 뜻이기도 한데 영국의 어떤 용법상에서는 약간 조금 휴양지의 부두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약간 고급진 그런 부두,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말과 곧잘 연결되는데 위건은 전혀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곳 사라진 위건 부두를 위건 피어라는 말을 넣어서 붙여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제 조금 더 놀리는 그렇지 못한 곳을 더 이제 좀 낮춰서 조롱하는 듯한 의미가 붙어 있는 게 위건 피어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위건이라고 하는 곳이 잘만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 간다면은 그 슬럼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휴양지에 가까운 곳으로 변모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지만 사라져버렸다는 말은 없는 곳이죠. 없는 부두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런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오는 것도 자유지.
글을 쓸 때는 그런 자연스러운 발상으로 글을 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지 오웰은 팽통하는 지식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약간 좀 몸이 아까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좀 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 좀 마르고 좀 그 나중에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고 몸이 허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자. 그래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모토로 삼았는데 이 조지 오웰은 1936년에 스페인에 내란이 일어납니다. 스페인의 합법적인 정부에 반대해서 프랑코 장군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오웰을 비롯한 많은 양심이 있는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스페인의 내전에 참전하러 갑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참전하러 간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작품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줍니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제목은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스. 해밍웨이라는 사람도 이 시기에 바로 미국에서 참전하러 건너갔습니다. 그 경험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야간에 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해서 그 부상을 입고 돌아옵니다. 그 부상을 입고 돌아오면서 두 가지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경험을 카타고니아 찬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일종의 것도 역시 기록물입니다.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다. 거짓말 안 못하고 물론 자기 느낌은 그렇지만 썼고 또 다른 하나는 그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이 스페인에 대해서 뭔가 그 사회주의자나 진보주의자를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적당히 이용하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 소련에 대한 극도의 어떤 이 반감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자기의 평생의 신조인 진보적인 사회주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소련에 대한 거부감, 그게 동물농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동물농장에 나오는 주인공 돼지 이름이 나폴레옹인데 자기는 공공이익을 설명합니다. 스탈린을 통제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949년에 되게 알았는데 그때 일본 박사를 통해서 전체주의 사회에 대해서 경고하는 유명한 소설을 쓰고 50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조지 오웰이 그러면은 조금 전에 유명하다고 했는데 문학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에 좀 됐습니다. 10년 전쯤 되겠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할 때 1945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 2차 세계대전 직후 2008년까지 영국이 낳은 작가 가운데 유명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 작가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거기서 2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1위는 몰랐는데 필립 라이프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 시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국도 여전히 그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계급에 대한 어떤 향수, 어떤 기업 이런 게 강한 것처럼 역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나오면은 사회가 알아서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인도 옥스퍼드 출신 시인이 시도 잘 썼겠지만 시도 잘 쓰는 데다가 옥스퍼드 출신이야. 노래도 잘하는데 서울대 출신이야. 누가 있습니까? 이재기 서울대 출신. 또 다른 사람도 장기현. 좀 프리미엄 같은 그 사람들도 없는가? 좀 그런 저는 그 서울대 출신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좀 프리미엄 같은 게 좀 있는가? 물론 똑똑한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런 프리미엄이 작동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야간에 라르키는 1945년 이후의 그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 사회, 영국 사회에 대한 어떤 패시미즘, 그러니까 아주 그런 염세적인 그런 우울한 정서의 시를 썼는데 되게 지금까지 유명하다. 자, 거기에 참고로 3위 윌리엄 골딩, 그 다음에 5위 도리스 레지, 6위 톨킨은 누굽니까?
무슨 사람이냐? 맞습니까? 관직적 아니죠. 그 다음에 7위는 네이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분열되게 있는데 이 사람들 제치고 2위에 했단 말이야. 참고로 윌리엄 골딩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보리스 레싱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네이폴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쟁쟁한 사람들보다 훨씬 앞에 놓여 있는다는 것은 지금 조지 오웰의 위치가, 조지 오웰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독자층이 많은 1999년에 어떻게 되죠? 모던 라이브러리가 21세기를 맞이하는 것을 기념해서 2000년 1월에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여러 이제 문단의 어떤 그 평론가들에게, 교수들에게 자, 위대한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작품들 한번 작품을 한 작가만 하더라도 10편 이상씩 쓰는 작가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수백 편, 수천 편입니다. 그 후보 가운데서 작품으로 조지 오웰의 1984가 13위에 올랐습니다. 동물농장은 31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전체주의 독재, 감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민중의 우매함, 우리 나같이 우리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우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역시 저도 시대의 흐름에 다른 사람 옆에서 누가 어떻다더라 하면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그런가 하면서 막 의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욕부터 하고. 왜냐하면 재밌잖아. 누구를 갖다가 잘근잘근 씹는 것은 재밌습니다. 내가 씹히는 것은 괴롭지만. 그래서 민중은 대체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는 한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자, 우매하는 것도 있죠. 권력자의 타락이 결합하는 그런 상황을, 현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표작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물농장 한번 봅시다. 풍자문학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미스터 존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농장이 있어. 그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인간을 쫓아내고 동물의 세계로서 애니멀리즘, 동물주의를 표방하고 그렇게 인간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거기서는 돼지들이 등장합니다. 돼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인간을 쫓아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한 돼지가 있고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라는 돼지는 실제로 인간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할 때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뭐 할 때 뒤에 쭉 숨어 있다가 뭔가가 이제 어느 정도 구성되면은 나서가지고 막. 그런데 이제 스노우볼을 이제 밀어내고 권자를 차지합니다. 권자를 차지하는데 권자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동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주의, 공동체주의를 표방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보니까 돼지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뭐 고급 브랜디 마시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 뭐라고 하냐 이기적인 권력과 부를 복종하는 것을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가서 나중에는 인간과도 화해를 합니다. 그 인간과 화해하니까 동물들이 처리되었구나 이런 생각, 그런 게 아니죠. 비유입니다. 적으로 규정하고 쫓아내었던 뭐 예를 들어서 소련 같으면은 그 이전에 러시아 그 왕족, 귀족들을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하고도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 유명한 그림입니다. 보면은 이 복장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소련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4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눈입니다. 그죠? 눈입니다. 홍채죠. 홍채 덩어리거든요. 눈이야. 감시사회. 그래서 1984년 그러니까 그 글을 썼던 1948년의
40년 뒤에, 보통은 우리 한 50년, 100년 뒤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40년 뒤일까? 1948년에 글 쓰고 있었으니까 4와 8 거꾸로 돌리면 1984 되잖아. 그래서 1984년 막연한 미래입니다. 미래에 감시사회가 도래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1948년에 그러한 전망했다는 것은 감시사회가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1948년 바로 현재가 그런 감시사회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1984년. 이 주제는 이후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 미래의 특정한 집단이나 한 개인이 정보를 독점하고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처벌하고 그러한 어떤 복제 국가를 나타내는 SF 영화들 굉장히 많죠. 그 예를 들어서 미래의 범죄를 일어날 것을 그런 정보를 예측해가지고 범죄자를 미리 막는, 그 범죄를 막는, 그걸 뭐라고 봅니까? 그런 그 영화도 어디가 있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었죠. 그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1984에 작업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가 이름이 오세아니아입니다. 오세아니아인데 이걸 보면은 여기 지금 약간 조금 뭐라 하면 분홍색에 가까운 그 색이 바로 지금 오세아니아라는 거대 국가입니다. 자, 그 거대 국가인데 지금 보면은 어느 지역이 날 수가 있습니까? 요거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케냐가 있고 서쪽에는 나이지리아가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땅들입니다. 자, 북미, 남미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앵글로색슨 계열의 국가들이죠. 호주와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 캐나다 다 전부 다 앵글로색슨계의 국가로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영연방 국가들입니다. 영연방 국가들, 아프리카의 일부까지 포함시킨 것은 일단 소설입니다. 자의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게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거대 국가입니다. 1984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 1984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라시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국을 빼고 저기 왼쪽에 있는 영국하고 아일랜드입니다. 영국하고 아일랜드를 뺀 나머지 유럽 전국 그리고 소련 다 합쳐가지고 유라시아입니다. 유라시아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스트에이시아 동아시아는 지금 어떻습니까? 1930 몇 년에 1930 지금 물론 이제 36년 끝나고 1945년 바로 직전이니까 자, 이 동아시아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동아시아 지역의 최대 강한 국가가 어디?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의 대동아 공령을 외치던 일본이 내세우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일본 중심의 그런 국가. 나머지 땅들은 인도 포함해가지고 이 지금 북아프리카 쪽은 저쪽은 어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중동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은 지금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이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정하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금의 수백 개, 그러니까 막 지금 유엔에 가입해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국가들이 이 거대한 4개의 국가 단위로 이렇게 통폐합되고 그 4개의 거대한 국가 단위, 예를 들어서 지금 오세아니아라고 불리우는 전 대륙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전 대륙에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북미까지 그렇게 넓게 퍼져 있는 국가가 빅브라더라고 하는 그야말로 단 한 명의 거대 권력자의 감시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그래서 그 감시망 속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거기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려다가 그 사회에 깔려있는 비밀 경찰에게 들켜서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당하는 유명한 마지막 장면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이 모의를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여자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안 되겠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부를 수 없다. 이렇게 고문에 버팁니다. 그럴 때 빅 브라더가 내리는 마지막 고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고문이냐면 각 계열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 빅 브라더.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즐겨 먹으면 우리 지금 구글에 우리의 모든 정보를 구글에 다 내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서 물건을 사는지를 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 위치 정보 추적을 허락하겠습니까? 라고 여러 서비스를 받으려면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돼. 그래야 그 서비스 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하는 순간 구글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구글을 보고 빅 브라더 짓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야간에 빅 브라더는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윈스턴 스미스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지를 압니다.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느냐면은 쥐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굶주린 쥐를 가가지고 윈스턴을 묶어놓고는 윈스턴의 그런 군 가까이 쥐가 막 달려 들면은 살짝 뒤로 빼고 달려들면 살짝 뒤로 빼고 그래서 윈스턴이 거기에서 무너져서 자기 여자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독한 이제 세뇌를 받습니다. 세뇌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세뇌를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이 나라에서 혹은 이 국가에서 제일 위대한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빅 브라더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런 브레인워싱 그러니까 세뇌 과정을 거치고 난 사람들은 그래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니까 제거합니다. 총살시키는데 기꺼이 총살을 기다리는. 자, 그래 이 조지 오웰이 위대한 어떤 그런 문학이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특히 1984에 등장하는 여러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신조어는 빅 브라더입니다. 큰형님이지. 큰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로는 평등을 주장합니다. 빅 브라더가. 너와 나는 형제야. 하지만 내가 큰형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빅 브라더. 사상 경찰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을 검색을 하고 생각을 다 파악을 해서 그리고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잡아서 그걸 세뇌를 시킵니다. 무엇이 위험한가? 빅 브라더에 도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헤이트 위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증오주가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오세안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국가, 물론 이제 1984에 등장하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가상의 국가들입니다. 그게 예립하는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와 서유럽과 그 러시아까지 다 포함하는 현재의 그런 유라시아 국가들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키는 주관입니다. 헤이트 위크는 뭐냐면 그게 국가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내에서 우리나라 말고라도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 일본의 아베가 그런 짓을 잘하죠. 왜냐하면 자기 인기가 뚝 떨어지면 뭐를 제일 많이 걸고 내리냐면 한국의 독도 문제를 걸고 일본의 민족주의를 자극합니다. 그리고는 북한의 핵 막 자극합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미국하고 지금 핵실험 이제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핵실험 중단하고 있는 지금은 아베가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즐겨 써먹던 국가의 위기다 이런 말을 지금 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이트 위크입니다. 우리 국가가 위기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헤이트 위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영국하고
영국이 식민지로 오래 있었던 나라가 영국 바로 왼쪽에 있는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1916년에 독립을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1919년에 공식적으로 독립을 하는데, 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통령이 되었던 그 대통령이었던 발레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과의 독립투쟁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하고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영국하고는 이제는 무역 거래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을 하지 않으니까 아일랜드가 원래 자원이 별로 없는 국가입니다.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살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나올 쯤 되면은 폴 발렌이, 이 사람은 옛날에는 1920년대에는 TV가 없었으니까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를 방송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영국군하고 벌였던 전투의 경험을 라디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라디오를 들은 국민들이 잘 분노를 깔아앉힙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 폴 발레리 정권에 대한 분노를 깔아앉히고 영국 놈들, 죽일 놈들 하는 생각들을 하죠. 바로 그런 게 바로 게이츠 위크의 방식입니다. 고문실 101호, 룸 101이라고 하는 말도 유명한 고문실이야. 메모리 홀은 뭐냐면은 그 국민들,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을 정권에 도움이 안 된다 싶은 것은 왜곡하거나 삭제해버립니다. 서류를.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역사 문제를 다르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 쿠데타를 통해서 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구세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역사학자들 모아가지고 막 교과서 새로 쓰게 하려고 하다가 촛불 혁명으로 쫓겨나버렸죠. 자, 그런 게 바로 메모리 홀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피크라는 말도 있고,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를 다른 용어를 씁니다. 흔히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을 억누르는 욕하는 최대의 가장 흔한 말이 뭡니까? 빨갱이잖아. 빨갱이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전에는 빨갱이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의 유지하기 위해서 빅브라더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언어들이야. 사용하는 언어들이고, 그만큼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빨갱이 하면은 빨갱이로 지칭한 사람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너가 빨갱이라서 너 이리로 와봐. 너 이리 와. 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나 빨갱이 아니야. 자기 자신이 빨갱이 아니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 수조차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뉴스피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중사고라고 하는 것은 뉴스피크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희는 빨갱이야. 너희는 그래 말이지. 법도 무시하고 말이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현행 있는 법도 무시하고 막 데모나 하고 신뢰 행사하는 내 같은 놈은 빨갱이야. 내는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걸리면은 연장봉사하고, 예,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도 막 감금하고, 내가 하면은 이거는 후국의 결단이고, 남이 하면은 빨갱이 짓이고, 예, 그런 식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중언어라는 말로 부르는 겁니다. 자,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말이죠. 그 다음에 비인간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 unperson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이 조지 오웰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사회가 되면은 unperson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런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기억을 망각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 사회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unperson이라고 부른다. 예, 그래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상범이라는 말, 여기서 thought crime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보면은, 예,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라고 하는 말, 예,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표적인데, 예, Big Brother가 너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자,
자,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다음에 이게 위건 부두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 아무런 그런 용도가 없습니다. 용도가 없는데도 이 조지 오일 때문에 위건부두가 유명해져서 여기 새로 단장을 좀 했습니다. 단장했지만 거의 그냥 상징적으로만 있는 곳이 책 제목입니다. 위건부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위건부두는 위건부두로 가는 길은 2차 대전 전에 그런 1936년에 영국에 우리 책에서는 영국의 북부로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국은 나라가 좀 길지요. 그래서 북부 하면은 어디입니까 주로? 영국의 제일 위쪽은 어디입니까? 스코틀랜드잖아요. 스코틀랜드.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서 말하고 있는 조지 오웰이 말하는 잉글랜드는 그레이트 브리턴 대영 제국.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서쪽에 있는 웨일즈,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북쪽에 있는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다 합쳐서 그레이트 브리턴인데, 잉글랜드 하면은 스코틀랜드 아닌 원래의 영국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의 영국의 북부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의 한 중부 정도 되는 곳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아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랭커셔 지방하고 요크셔 지방에 있는 탄광촌을 간 겁니다. 탄광촌을 가서 거기서 탄광촌을 실제로 저희가 구경을, 실제로 몸소 경험도 하고 막장까지 들어가 봅니다. 그 막장에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탄을 캐내고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써. 탄가루를 그냥 그대로 마십니다. 근데 그러면 입안에 뭐가 쌓이니까, 탄가루가 쌓이니까 입이, 목이 칼칼해지면 당연하죠. 그걸 칼칼해진 걸 막기 위해서 침을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씹는 담배를 종일 씹으면서 탄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탄을 마셔가지고 탄이 폐에 고여가지고, 그러니까 가라앉아서 생기는 병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폐증이라고 그러죠. 치료 불가입니다. 진폐증은. 그 석탄이 폐에 완전히 마치 콜탄처럼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가. 그래서 진폐증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말려를 보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탄광에 직접 들어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탄광의 아주 혹독한 그런 작업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그 실제로 밖에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탄광까지, 막장까지 수 킬로미터를 기어서 들어가가지고 직접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문하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 위건부두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탄광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탄구들의 이야기. 자, 지금 보면은 예, 탄구 규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아까 찍었던 위건부두입니다. 위건부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위건부두 끝까지 와가지고 사라지고 위건부두. 하지만 정말 부두라고 하는, 피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곳이길,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나타내고 있는 듯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일부 전반부에서는 그런 탄광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탄부들의 어떤 작업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집중과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주택 공간, 좋은 집에 막 8명씩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그런 집도 구할 수 없으면은 일종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냥 버려진 그런 낡은 버스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바퀴 다 떼내고 버스 위에, 버스 안에서 그냥 그렇게 이동식으로 이렇게 자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뭐냐면은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왜 영국에는, 그렇다면은 영국의 이러한 열악한 어떤 그런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뭐 2, 300년 쭉 살아보니까 도저히 개선될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악화되니까 다른 방법 써야 되겠죠.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이 사회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오로지 사회주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오해를 하는데, 그런데 왜 정작 사회주의가 되면은 혜택을 볼 일반 노동자, 보통 사람들이 왜 사회주의 하면은 싫어할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 후반부입니다. 당시 영국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1919년에 미국발 그런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그는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1920년대, 30년대에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 대공황 이후 급증하는 시도, 그 다음에 대중의 열악해진 삶,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독일 히틀러가 급부상하는 독일을 보고는 아 맞다,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신념, 개인의 자유 이런 거 양보하고 오로지 국가의, 그 다음에 총통 중심의 절대 권력자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 사회도 그런 말 고찰합니다. 우리 살기 힘들지만 그런 말을 아주 그 어른들,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 흔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재가 필요해. 이런 말 한 번 들어보지 않습니까? 뭐 노동자들 데모하고 학생들 데모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런 사람들 싹쓸이 해버리고 오로지 절대적인 권력으로 그냥 국가를 오히려 더 이끌어 가야 된다. 독재자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 잘 살게 될 거다.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다면 독재자가 아니라 왕 독재자가 오더라도 빅브라더 오더라도 기꺼이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 이런 주의가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재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절대 권력자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무질서가 해결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절이 살기 훨씬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배하던 시절을 지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 나는 우리나라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내려다 준 위대한 지도자가 저렇게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까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할 리가 없죠. 오히려 더 잘 살겠죠. 예, 그래서 뭐 무슨 박정희 시절이 더 잘 살았다, 그런 거지만 지금 같은 이런 문명의 혜택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살고 있지만 뭐 지금 같은 어떤 도로나 깨끗한 환경 아니었습니다. 항상 서면은 하늘에 항상 부연 그런 스모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세먼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양정 저쪽에 있었는데 멀리 내다보면 서면 로컬리가 보여. 지금의 롯데백화점이 있는 자리. 그 하늘은 항상 짙은 스모크가 뒤에 있었어요. 어디까지? 사선공단까지. 그런데 산업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어떤 법령이 강화되면서 많은 공장들이 그런 그 집진기를 이용해가지고 매연 적게 내뿜게 하고 오염물질을 정화시켜서 강에 내보내고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좋아졌지. 그 이전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뭐 그게 더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과거가 늘 그리워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다시 젊은 2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뭘 할 거다. 이런 생각 나이 든 사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항상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는 히틀러 추종자들이 영국에서 득세하는 데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히틀러 친위 부대와 같은 복장을 하고 히틀러 같은 전체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기입니다. 1936년. 그래도 국제적으로는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일, 히틀러, 일본의 공국주의가 급부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조지 오웰은 이런 다가올 미래 사회가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건부도로 가는 길에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1번은 탐사 기록입니다. 1장에 보면은 먼저 북부 노동자 가운데서도 진짜 하수를 가야 되니까 좀 머물러야 되니까 그 하수집에 갔더니만 하수집 주인이 맨날 투덜투덜하고 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욕을 하면서 사는 것. 누구를 욕하냐면 세입자들을 욕하는 거지. 눈에 안 보이면 저 영감은 제발 좀 어떻게 저 친구는 누구 어떻고 항상 이렇게 정부에 대한 불신,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세입자들은 세입자에 대한 불신, 하여튼 모든 게 불만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그 공간에 가서 보니까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은 사람도 있겠고 안 읽은 사람 많을 테니까 봅시다. 무의미하게 정체되어 썩어간다는 느낌. 사람들이 지하에 갇혀 마치 바퀴벌레처럼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맴돌고 있을 뿐. 그러니까 기어다니면서 끊임없이 비열한 불평불만 만들어 놓는 그러한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공간으로 보여지지. 자, 2장으로 넘어가면 탄광 노동자들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탄광 노동자들의 실제 그 모습을 보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방부들의 세계는 그러니까 바로 지하죠. 지하 막장의 세계입니다. 이 막장의 세계는 지상에 있는 우리의 세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석탄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입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을 건너는 전기선 가는 거, 그 다음에 빵 굽는 것부터 모든 것들, 심지어 자기가 같이 소설 쓰는 그런 일까지 종이 불가피해될까요? 그러면은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떠받드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석탄 노동자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회는 석탄 노동자 보면은 어이구 저 시커먼 놈들, 아이고 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저 짓이나 하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런 모든 노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노동자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버스 운전사들, 지하철 움직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 지금 완전히 마비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인정합니까? 그냥 하루에 몇 시간 일하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내외, 300만 원 내외, 경험이 많으면 200만 원 내외에 그냥 월급만 줍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게 해야 되는데 한국 노동자조차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는 짓은 정말 내가 할 게 없어서 막자까지 몰려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꽉 막힌 곳에서 무더위하고 싸우면서 일을 하는데 바지를 입은 이유는 카메라를 들이대서야. 카메라 안 들이대면 다 벗고 일한답니다. 너무나 덥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지금 이런 괴고리가 천장 무너지지 않도록. 천장이 무너질 위험, 무더위, 탄가루를 계속 마시면서 몸에 쌓이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작은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요 공간은 넓어. 근데 여기는 좀 일어서면 머리 부딪히죠. 여기 지금 탄을 캐는 곳은 머리 부딪힙니다. 실제로는 탄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 공간은 이렇게 머리가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상당수 부분들은 기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노동 현실로 그렇게 있더라. 이런 노동 현실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겠지만, 하지만 상황만 바뀌었지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 그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온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런 식의 노동자 자신도 내가
의미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도 그 사람에게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푸대접을 하는 이러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은 탄광 노동자들의 생활을 기록하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하는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용된 첫 번째 봅시다. 이렇게 저열한 불평과 냉대를 당하고 늘 그러면서도 뭔가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죠. 이제 상대방은 그 사회의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사장일 수도 있고 사회 정치인일 수도 있고 시키는 대로 한 그런 게 노동자들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는 탄광 노동자입니다. 자신이 신비로운 자기가 알 수 없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으니까 신비롭지만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진 어떤 예를 들어서 총리건 혹은 사장님이건 그런 사람들의 노예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자들도 아이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른 그 무엇을 원해도 내가 뭐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 말고 내가 높은 사람들이 시키면 난 그래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이걸 뭡니까? 노예 근성이죠. 내 스스로 노예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 노예 근성이 바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토대라는 것이죠. 1984와 같은 사회, 동물농장과 같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도 나 자신이 노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렇게 생각.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직업센터, 직업을 실직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조금 알아봐주고 알바자가도 좀 제공해주고 단기간 한 일주일간 하는 일인데 좀 해볼래? 라고 이제 주선하는 그런 직업센터입니다. 직업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직업센터는 실업자들에게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실업수당과 일자리를 조금 줌으로써 노동자들을 오히려 참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실업 대책이 제대로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그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장치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반대한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거든요. 조지 오웰이. 그러면서 일부는 맞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없는 것보다 낫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중산층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산층이 자기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이 필요한 석탄이 필요해. 지금식 말하면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도 탄광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산층은 여전히 탄광 노동자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실업수당이나 타먹고 사는 게으름뱅이 나도 저기 일 안 하고 실업수당 받아서 살고 싶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저 사람들은 얼마든지 원하면 일자리 아니 알바라고 하지 왜 안 해 이런 식이라.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스며들어 있다는 거고 무슨 생각이냐면 실업돼서 당하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이 일하고 있는데 탄광 절반을 계산한다 칩시다. 그럼 50년만 또 절반 노동자 줄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튼튼한 사람들만 남기고 약간이라도 조금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은 퇴출시키겠지. 그러니까 퇴출당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회의 실업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실직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은이들이나 아주 뛰어난 노동자만큼 능력이 없는 내 개인의 어떤 문제, 내 개인이 못난 탓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취업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스펙 못 쌓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죠. 미안하지만 내가 아까 여러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졸업할 때에는 내 친구들이 대기업에 2개 이상의 합격 원서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를 고민했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했을까? 절대 안 그랬습니다. 나 여러분보다 당구장 쳐.
뭐 저기 뭐냐 그 팀별 그 과제하느라고 혹은 뭐 과제하느라고 밤새나고 그럴 줄 없습니다.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집중해서 좀 하면은 괜찮았어요. 평점 평점하니까 아주 자신 있어지네. 평점 4.5 그런 꿈같은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지. 3.5 내용입니다. 야간에 1학년 때는 선배가 야, 이 학생 원래 노는 거다 라는 말을 믿고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2점 얼마를 받는 바람에 충격받아가지고 1년 동안 망친 농사를 4년 동안 카드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다 내가 학점 안 좋은 친구들 다 원서가 뭐야? 합격증을 2개씩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것도 다니다가 에이 딴가 보다 하면서 던져버리고 나와서 다른 거 더 많은 연봉을 받아서 다른 일을 했어. 그 여러분의 선배들이 스펙이 좋아서 1000만원이라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취업이한테 1000만원의 말씀이라니까.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사회 구조가. 그때는 일자리가 많은 구조였어.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구조야. 어찌하는 거야, 일자리가 없는데. 여러분이 모자라서 취업이 안 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사회의 문제.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갑산사치. 갑산사치가 뭐냐면, 옛날에 귀족이나 중산층이나 먹던 양식. 야, 우리도 먹는다는 거지. 뭘로? 고기 대신에 물고기로. 피쉬앤칩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생선가스예요. 생선가스 약간 뭐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그게 대중화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나 이거 먹으니까 나 이거 잘 살게 됐나? 다른 사람들 더 잘 살겠지. 빅브라더 훨씬 더 잘 살겠지. 자, 값싼 스타킹, 연어 통조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값싼 초콜릿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전에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들을 먹으니까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만 원만 주면은 뭐 롯데 제과에서 나오는 거, 오뚜기 식품에서 나오는 라면 이런 것들 먹으면서 먹을만 하거든. 이게 뭐다? 빈곤을 영숙화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삶을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 잘못된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값싼 사치품. 사치품이 아니라 그렇게 느낀 거죠, 노동자가. 야, 이거 사치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 지원에 와서는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왜 그렇나? 값싼 고통 완화제입니다. 우리 값싼 고통 완화제. 넷플릭스 했잖아. 야, 10,000원 주면 몇 명이 볼 수 있다고? 한 달은 공짜라며. 100날 봐도 취업 안 된다. 값싼 고통 완화제. 이게 값싼 고통 완화제. 조금만 행복하면 돼. 그게 평생 가는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것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좋은 거지. 롯데, 또 무슨 농심, 이런 잘된 좋은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은 북부 지역의 부족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주택을 많이 이제 중산층들이 욕을 하는 것이죠. 중산층들이 저 중산층이나 상류층들이 저 하층 밑에 저 노동자들 저 사는 꼬라지 봐라. 청소도 안 하고 저게 뭐냐. 아이고 저 곰팡이 쓰면서 닦거나 하든지 무슨 바퀴벌레 나오면 잡기나 하든지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지고 이런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사는 것 같은 공간을 제공해줘봐라. 왜 노동자들이 저렇게 열악하게 살겠느냐. 자기들도 더 깨끗하면 좋아하고 더 원하면서 할 텐데 그러면 왜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사회의 관심 부족이고 노력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5장, 6장, 7장은 그래서
이러한 실험 문제와 관련된 이런 그런 경험들을 보고 보는 것, 다양하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받은 월급으로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는지를 세목세목까지 자세히. 그래서 이 책은 조지 오웰은 우리 그냥 이런 그 당시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소개하는 정도의 어떤 지금 시간이지만은 영국의 사회학자들은 이 책이 1936년 당시의 실제 사람들하고 인터뷰해가지고 뭐 어디에 돈을 얼마 썼고 이거 전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사회학 자료도 없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필독스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그러면 왜 혁명이 안 일어나는가? 왜 노동자들은 데모해가지고 사회 자기들의 삶을 바꿔달라고 혹은 데모를 안 하더라도 사회주의 당에 가입을 안 하는가? 사회주의 하면은 너무 싫다고 왜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조지 오웰이 합니다. 이 조지 오웰의 고민은 당시의 많은 진보 세력들로부터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 너무 단순하게 자꾸만 중산층 출신의 지식인 출신의 어떤 그런 진보주의자들이 그 노동자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또 너무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는 조지 오웰의 어떤 그 진심, 왜 조지 오웰이 저런 말을 했는가, 그 정도만 우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이야기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의 문제를 전제합니다. 일부에서 기록한 열악한 삶의 환경은 참을 수 있는가 없는가? 참을 수 없지요. 자, 그러면 이 현지 세계체제 1936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군국주의도 막 등장하고 파시즘도 등장하고 전체적으로 파시즘입니다. 파시즘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식민지와 그 다음에 제국 간의 어떤 그 갈등도 있는 세계체제에 대해서 사회주의 모범전이 확대된다면은 이런 조건들 개선되겠는가? 개선되겠지. 부를 균등하게 나누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인기가 없는가? 이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급적인 편견이 서로에게 작동하고 있더라. 중산층은 노동자를 이해 못하고 노동자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노동자인데 하면서 중산층과의 교류를 싫어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중산층 출신 진보주의자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자기 뿌리 깊이 박혀있는 어떤 그 계급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라는 걸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영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급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습니다. 계급이 표면적으로 없어졌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저기 경북과 강원도 접경지대 두메산골 같이 그쪽에 사는 분들은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풍기 어딘지 모르지. 천 혹시 그쪽 출신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저 한가운데야. 산골, 강원도 산골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영주 거기에 가면은 아주 그 커다란 가문들의 집안의 대궐 같은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조 시대에는 거기에서 양반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그쪽 분들은 그럽니다. 저 대구 밑에 있는 것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대구까지는 봐준다. 왜냐하면 영주에서 나와가지고 대구 가서 사는 자기들 후손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부산은 그냥 상놈이에요. 상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 지금 좀 없어졌겠지만 그런 분들은 말은 안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계급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었어요. 영국은 그냥 뿌리져 있습니다. 매슈 아놀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영국 19세기 분인데 영국의 계급을 명칭을 불렀습니다. 상류층은 바바리아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중산층은 필리스타인이야. 속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층민, 노동자 농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중이라고 불러서 포플리스. 이건 다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나쁘게 부르는 일입니다. 이 메슈아르드라는 사람이 나쁘게 모든 계급을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중산층이나 하층민들이 바바리아라고 불러 상류층은
자, 중산층에 대해서는 상류층이나 하층이 중산층을 적어도 못밖에 없는 속물이다. 자, 그리고 중산층과 상류층은 하층민을 보고 저런 아무것도 머릿속에 든 게 없는 무식하게 짝이 없는 민중이다, 우중이다 부르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영국 사회에 지금까지 통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이런 데 대한 이야기. 예, 보기는 밑에 보면은 이제 버마에 가가지고 봤던 버마에 있는 버마인들이 자기 영국인 그 식민 지배자들 집에서 가정부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가정부 역할을 많이 한 버마 사람들을 봤는데, 영국 사회에서 바로 영국 노동자들이 바로 그런 버마인들과 똑같은, 버마인들보다 더 못한 그런 어떤 주변의 사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됐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그런 진보주의자들이 일반적인 기계 숭배의 사상이 있다. 이거는 어제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데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나중에 책 읽어보면 기계의 발전에 대해서 조지 오웰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염려야. 인간의 본능상 편하기 위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계를 분명히 더 많이 생산하고 계속해서, 그렇지요. 지금 조지 오웰도 예측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예측한 대로 자동화 기계가 되어가고 있잖아. 그게 인간의 결국 일자리를 다 뺏게 되었어요. 위험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 시대는 20세기 초반에는 기계로 만드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낙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여기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20세기 초 미래파라고는 미술사조,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미술사조상으로. 그런데 이 미래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 문명, 기계 문명, 활기, 변화, 기계로 만드는 미래 세계에 대한 무한한 예찬. 좌석에 나와 있는 미래파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 무너진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쭉쭉 빵빵 사회가 뻗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유별난 취향을 가지고 있다. 중산층 출신 진보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조지 오웰이 약간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을 하면은 전문 용어 써가면서 학자에는 우리 저기 TV 대담 나온 사람들 막 영어 많이 쓰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조금 유식하다고 알려줄까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5번 대중이 원하는 기본적인 것에 가까이 다가가는 태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모자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이제 진지한 조지 오웰의 고민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런 취지로 쓴 책이라는 것. 자, 그럼 미국으로 가는 길 우리 사회하고 조금 어떤 식으로 좀 관계가 있을까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한국의 실험과 청년의 절망이라고 하는 부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것 다 우리의 개인의 못난 탓 아니다. 두 번째, 주택 문제, 가계 지출의 증가,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처리의 문제도 관련이 있다. 우리가 욕망을 가지는 것도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넷플릭스 보고 싶은 마음이 평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갑돌이도 뭐 을돌이도 하니까 나도 그냥 하는 거지.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예측간의 갈등과 이해의 공간이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들과 40대, 50대 중년들, 70대의 노년들 간에 교류 없습니다. 교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교류할 필요도 없지. 귀결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20대 청년들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표하라고 투표장에 잘 합니까? 이번에 투표 꼭 하러 가야 생각합니까? 이번에 출마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내년 지금 선거 있을 때도 총선 제발 투표해. 에이, 내가 투표한다 해서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자, 여러분들 심슨 가족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알지요? 그렇지? 네. 심슨 가족의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그게 있었어요. 뭐가 지금 기억나는 거냐면 노인들 6시 이후가 되면 노인들만 밖에 나와서 놀 수 있고 노인들 아닌 청년과 아이들과 장년층들은 그냥 출입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된 겁니다.
그걸 뜻을 내세운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노인들은 이렇게 투표를 하겠죠. 근데 청장년들은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장에 안 가. 그래서 결국은 신선 가족에 있는 할아버지 있잖아. 그 망령든 그 노마 그 치매기가 있는 그 할아버지 그 투표장에 가가지고 승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선시부터 신선의 아이들은 6시 이후에 집에 꼼짝 못하고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깡통 차게 하고 술래잡기 하고 노는 걸 구경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 그런 꼴 나온다. 여러분들 투표 안 하면은 투표장에 나간 사람들을 지금 태극기 부대와 그 다음에 청년들 하면은 싫어하는 노인들이 전부 다 내가 휠체어를 타고 가라고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 후보로 나오는 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투표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결코 우스운 이야기만은 아니다. 예, 우리 취업 준비생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직장 가도 직장인은 24시간 모자라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그 불신을 나타내는 한 가지 자료 하나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남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범죄 피해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별표는 이 표를 별표라고 합니다. 이 표는 범죄 피해율입니다. 요 막대기는 범죄 피해에 대한 공포심, 범죄 피해에 대한 염려입니다. 자, 한국 봅시다. 한국 역시 우리는 3등은 해야지, 그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지금. 범죄 피해율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저야. 아이슬란드 가보자. 아이슬란드 범죄율 보십시오. 얼마나 높습니까? 스위스 살기 좋다고 생각하지만 범죄 피해, 실제 범죄 피해, 스웨덴 저 범죄 피해율 봐, 세계 최고야. 그런데 내가 범죄를 당할 거라는 공포심은 아이슬란드가 최저입니다. 이 사회는 왜 이럴까? 실제로 내가 소매치 당하고 강도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회를 살면서도 자기는 밖에 나가면은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왜 우리 사회는 세계 최저의 범죄율이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길에서 범죄를 당할 거라는 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까?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계층 간의 갈등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집단 간에 대한 불신과 믿을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그런 것들은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당시 시대의 계급 간의 갈등, 계층 간의 어떤 불신과도 일맥상통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책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 방금 소개하지 않은 다른 요소들과 많은 것들이 내용 속에 담겨있고 첫째 책이 쉽다. 앞에 정의는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 그런 위건부두로 가는 길은 그냥 읽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왕이 읽으려 생각했으면 자꾸 그냥 이번 주말에 후다닥 읽습니다. 다음 하루면은 충분히 나입니다. 이야기하고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는데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고 6시 되기 전까지는 박인이 맞춰줄게요. 물론 내 강의가 훌륭하다는 걸 나도 잘 압니다. 예과학과 조공현입니다. 스님께서 취지가 되는 거라면 모든 문제들이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점에 대해서 스님께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싶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내가 사회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는데, 예, 당연히 해결책도 없으면서 그 문제점만 지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저도 문제점만 지적하고 해결책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이 문제는 우리가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가들 많잖아. 우리나라에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관료, 경제학자, 정치인들, 외교관들, 대통령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줘야죠.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히거든요. 그러라고 고시 공부한 사람들, 좀 고시 못 들어온 사람들 5급, 3급 공무원 앉히고 다 그래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려면 그 자리에 내놔야지.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 요구하자는 거. 뭐 다른 방법이요. 또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가 정부와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답한 현실이긴 한데 이걸 우리가 운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펙이 모자라서 저는 내가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펙 이 정도 쌓았으면 됐습니다. 우리도 좀 놀면서 살아야지. 아니 대학생이라고 맨날 공부하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걱정하면서 살면 되나? 이런 사회가 어딨어? 조금만 공부해도 되지. 조금만 고민하고 앞으로 제발 좀 여유있고 조금 행복한 그런 20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대가 취업하기 위해서 이 청춘을 다 버려야 되겠죠. 군대 갔다 온 거 가도 억울한데 그 요구를 정부에 하자는 거예요. 그 요구를 전문가들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 비정규직 많은 거 뭐 고민하겠죠. 하지만 여야가 이거는 여야가 같이 뭉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정부가 잘 되도록 지원을 이 정부가 하는 어떤 일자리 정책 지원했다가는 내 표 떨어지겠다 싶으면 안 합니다. 만약에 정치인이 그렇게 한다면 그 정치인은 정말 속감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다른 시대, 다른 땅을 보면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요구해야 되고 비판하잖아요. 그럴 때 고민을 해야지. 설령 그것이 기득권들이 조금 나눠주는 게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게 모두가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양보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TV에서 합니까? 안 하잖아.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나라 말 안 합니다. 내 나라면 혁명이 일어날 리 없어. 아니 조금만 밥 한 숟갈만 덜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삶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거라도 해봐야지. 다양한 논의들이 좀 할 때가 훨씬 지났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유권자가 무서운가? 국회의원들을 떨어뜨리고 걸리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조지 오웰이 하층민의 삶을 관찰하며 경험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산층으로 자라고 이런 점에서 조지 오웰이 바라본 사회 문제 해석에 대한 비판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예, 당연히 이 책 전체가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중산층으로 자라온 조지 오웰이 쓴 사회 문제 해석에 대한 그런 다른 사람의 비판은 없었어요. 그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의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특히 1부 말고 2부 뭐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중산층 출신 진보주의자들이 뭐 이런 생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그 일방적인 이야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다라는 비판은 뭐 많이 있지만 조지 오웰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다양한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읽어보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비판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그의 파도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서 야 이거 질문해도 될까 싶은 생각은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마음속으로 그냥 떠오르는 거, 야 이것도 질문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지만 질문이야. 그런 거 한두 개만 더 받고 같이 받읍시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 강의가 훌륭한 강의입니다. 지금 미리 좀 자료를 오늘 이렇게 본 자료 내가 미리 배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사진 상태를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예술문화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저 질문 드릴게 이거 다음 PPT인데 혹시 띄워주시겠습니다. 여기 바로 다음 표? 취준생? 네. 이거요. 다음 이거요. 저거를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랑 저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그 그래프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공포심이라고, 그러니까 불안을 공포심이라고 보셨는데 다르게 보면 그냥 조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가 이 정도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불안해해야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그러면 아이슬란드나 이런 애들 실제로 그 범죄를 겪은 게 더 많은 애들이 그 불안하지 않게 사는 걸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바람직하다고 보기보다는 무엇이 더 좋은 사회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를 묻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실제로 위해를 당하기보다는 그게 안전한 사회에 살면서도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작용할 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느닷없이 당하는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느닷없이 당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지요. 첫째,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 우리가 세월호 타고 있었다.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중동에 다녀왔던 어느 한 그 여행가 아니었습니다. 출장 갔다 왔어요. 메르스 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메르스 균이 퍼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안고 있는 여러 미세먼지, 기타 등등의 이런 많은 사건들,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지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사건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주는 압박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한정된 공간에서 갖는 이 좁은 공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자, 왜 직장인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83.5%가 왜 우울증을 앓을까? 왜 우울증을 앓는가? 바람직하고 안 그런 거는 안 관계없는 거죠. 왜 우리는 우울증을 앓고 사는가? 왜 우리는 항상 컴퓨터 앞에서 저렇게 70대까지 공부하다가 지금 저래 된 거지. 그렇지? 공부하다가 엎드린 거야. 그 다음에 저렇게 우리는 저래 본 적 없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처럼 이런 모습으로 망연자실해 본 적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모자란다고 스케치 안 짜고 저렇게 내 자신을 그린다가 외칩니다. 뛰어. 이런 사회적인 문제하고도 관련된 건 아닌지 관계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범죄 피해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불안과 어떤 공포에 더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사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있는 현재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래의 불안 중에는 우리 청년은 내가 노인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20대 청년들, 우리들에게 지금 제일 초미에 맞춘다는 바로 그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취업과도 관련된 것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드린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예.